아우슈비츠.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을까요? 사실 나치 독일이 세운 절네얼 수용소는 6곳입니다. 아우슈비츠, 트레블링카, 소비보르, 헬름노, 베무제츠, 마이다네크. 이 6 모두 전부 폴란드 땅에 있습니다. 전 유럽의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실려왔습니다. 헝가리에서, 프랑스에서, 네덜란드에서, 그리스에서 기차에 실려 폴란드로. 그리고 이 땅의 주인들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폴란드 시민 60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전체 인구의 17%, 유대인 300만, 폴란드인 300만. 1918년, 폴란드는 123년 만에 다시 지도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울었고, 노래했고, 춤췄습니다. 드디어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21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1939년 9월 1일 새벽, 나치 독일의 탱크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폴란드는 단 4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라만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민족이, 언어가,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 폴란드였을까요? 왜 이 땅이 학살의 땅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 답은 지도 한 장에 있습니다. 유럽의 한가운데, 동쪽의 소련과 서쪽의 독일 사이, 그리고 300만 명의 유대인이 살던 땅. 나치는 이곳을 동방생활권이라 불렀습니다. 독일인이 살아갈 새로운 땅. 그러려면 먼저 원래 살던 사람들을 지워야 했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 폴란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 독일 전함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의 포문이 열렸습니다. 목표는 단치히 항구의 폴란드 탄약고. 동시에 국경 전역에서 독일군 탱크 2000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국경 수비대는 잠에서 깼습니다. 탱크 소리에, 폭격기 소리에 21년간의 평화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바르샤바 시민들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민 여러분, 독일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에 독일 폭격기가 때를 지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그날 바르샤바 거리는 축제였습니다. 123년 만에 폴란드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낯선 이들끼리 껴안고 울었습니다. 폴란드 국가를 불렀습니다. 폴란드는 아직 죽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 노래를 부르는 동안 사람들은 정말로 믿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이제는 안전하다고. 21년이 지났습니다. 폴란드는 폐허에서 일어섰습니다.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폴란드어로 수업하는 학교. 대학에서 폴란드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신문이 폴란드어로 인쇄됐습니다. 거리 표지판이 폴란드어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폴란드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연한 것들. 하지만 폴란드에게는 123년 만에 되찾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300만 명의 유대인이 폴란드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바르샤바에만 35만 명. 크라코프, 루블린, 우치. 도시마다 유대인 거리가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었고 예시바가 있었고 유대인 극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차별도 있었습니다. 폴란드인들 중에도 반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살았습니다. 장사를 했고 공부를 했고 가족을 꾸렸습니다. 1939년까지는 독일 국경 너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독일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쪽의 땅이다. 생활권이다. 레벤스라움. 생활권. 독일인이 살아갈 새로운 땅. 그 땅은 어디에 있을까요? 폴란드.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은 세 방향에서 폴란드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북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총 160만 명의 병력, 2,000대의 탱크, 2,000대의 항공기. 폴란드군은 100만 명, 탱크는 800대, 항공기는 400대. 숫자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독일군은 새로운 전술을 들고 왔습니다. 전격전, 블리츠크리그. 탱크 부대가 먼저 돌진합니다. 폴란드군 방어선을 뚫습니다. 그 다음 보병이 따라옵니다. 위에서는 폭격기가 길을 엽니다. 도로를, 다리를, 도시를 폭격합니다. 폴란드군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기병대가 탱크를 향해 돌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폴란드 기병대는 정찰과 기동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 말을 탄 기병이 탱크에 맞서 싸우는 모습, 그것이 바로 폴란드의 사원이었습니다. 용기는 있었지만 무기가 없었습니다. 9월 8일, 독일군이 바르샤바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단 일주일만이었습니다. 바르샤바는 저항했습니다. 시민들이 바리케이드를 쌓았습니다. 여자들이 화염병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탄약을 날랐습니다. 독일군은 바르샤바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폭탄 500톤, 병원이 무너졌습니다. 학교가 불탔습니다. 주택가가 폐허가 됐습니다. 물이 끊겼습니다. 전기가 나갔습니다. 시체가 거리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동쪽에서 새로운 군대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소련군. 폴란드는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서 공격받았습니다. 서쪽에서 독일이, 동쪽에서 소련이. 스탈린과 히틀러가 비밀리에 합의한 대로였습니다. 한 달 전 8월 23일, 독일 외무장관 리벤트로프와 소련 외무장관 몽로토프가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불가침 조약. 하지만 비밀 조항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를 나눠 갖는다. 동쪽은 소련이, 서쪽은 독일이. 폴란드는 몰랐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소련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같은 슬라브 민족, 독일의 적. 하지만 소련군은 구원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침략자로 왔습니다. 폴란드군은 서쪽에서 독일군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동쪽 국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폴란드는 두 개의 거대한 턱 사이에 끼었습니다. 서쪽에서 독일이, 동쪽에서 소련이. 9월 27일, 바르샤바가 항복했습니다. 10월 6일, 폴란드군 마지막 부대가 항복했습니다. 4주, 딱 4주 만에 폴란드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1795년에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795년에는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1939년에는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점령지에서는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폴란드인은 열등민족이다.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 독일인을 위해 일할 수 있으면 된다. 소련 점령지에서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반혁명 분자를 색출하라. 귀족, 지주, 장교, 지식인. 양쪽에서 같은 일이 시작됐습니다. 폴란드의 엘리트를 없애는 것. 폴란드의 정신을 죽이는 것. 21년. 폴란드가 자유로웠던 시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둠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깊은. 왜 폴란드였을까요? 프랑스도 점령했고, 네덜란드도 점령했고, 벨기에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멸 수용소 6개가 전부 폴란드에만 세워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 지도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바르샤바까지 기차로 하루, 비엔나에서 크라쿠프까지 반나절, 암스테르담에서도, 파리에서도, 부다페스트에서도 모두 폴란드로 통하는 철도가 있었습니다. 나치는 철도를 사랑했습니다.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수천 명을 실어 날랐습니다.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몇 명이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도착했는지. 완벽한 물류 시스템. 그리고 폴란드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숫자입니다. 1939년 유럽에 살던 유대인은 약 900만 명, 그중 300만 명이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3분의 1. 바르샤바만 해도 35만 명, 우치 23만 명, 크아쿠프 6만 명, 루블린 4만 명. 나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900만 명을 죽이려면 어디서 시작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 폴란드. 세 번째 이유, 이데올로기.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독일 민족의 미래는 동쪽에 있다. 동방 생활권을 확보해야 한다. 레벤스라움, 생활 공간. 독일인 8천만 명이 살기에는 독일이 너무 좁다. 동쪽으로 확장해야 한다. 폴란드를,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를 차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 어떻게 할까요? 나치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열등 민족이다. 인간이하다. 우리를 위해 노예로 일하거나 아니면 사라져야 한다. 이것이 나치의 인종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최상위, 아리아인, 독일인. 중간, 서유럽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하위, 슬라브인, 폴란드인, 러시아인 등. 최하위, 유대인, 집시. 폴란드는 슬라브 국가입니다. 나치 이론에서 폴란드인은 인간 이하였습니다. 교육받을 가치가 없고, 문화를 가질 자격이 없고, 독일인을 위해 일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존재. 그리고 유대인은 그보다 더 아래. 인류의 적, 기생충, 박멸해야 할 존재. 네 번째 이유, 지리적 고립. 폴란드 중부는 유럽 철도망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동부 깊은 곳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바르샤바에서도 한참 더 가야 하는 외딴 곳. 서유럽 언론의 눈에서도 멀고, 숲이 울창하고, 마을이 띄엄띄엄 있고, 그곳에 수용소를 세우면 숨기기 쉬웠습니다. 트레블린카, 소비보르, 베우제츠. 이 수용소들은 모두 폴란드 동부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도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기차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창밖으로 나무만 보입니다. 마을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철조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밖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 이미 폴란드는 점령지였습니다. 독일 본토가 아니었습니다. 나치 고위층은 계산했습니다. 만약 독일 안에 절멸 수용소를 세우면 독일 국민이 볼 것입니다. 냄새를 맡을 것입니다.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점령지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독일 국민은 모릅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나면 증거를 없애기도 쉽습니다. 폴란드를 독일 영토로 만들 계획이었으니까요. 원래 살던 사람들을 다 없애고 독일인을 이주시키고, 그러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멸 수용소.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강제 수용소와는 다릅니다. 강제 수용소는 사람을 가두는 곳입니다. 일을 시킵니다. 고문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지만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본토에 있던 다하우, 부헨발트, 작센하우젠. 이곳들은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하지만 절멸 수용소는 다릅니다. 목적이 하나뿐입니다. 죽이는 것. 빠르게, 효율적으로, 대량으로. 트레블린카에 도착한 유대인. 기차에서 내립니다. 짐을 두라고 합니다. 샤워하러 가라고 합니다. 샤워실로 들어갑니다. 문이 잠깁니다. 가스가 나옵니다. 15분. 900명이 죽습니다. 시체를 꺼냅니다. 다음 기차가 도착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트레블린카에서만 87만 명이 죽었습니다. 운영기간 13개월. 13개월 동안 87만 명. 하루 평균 2,200명. 이것이 절멸 수용소입니다. 6개의 절멸 수용소.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110만 명. 트레블린카 87만 명. 베우제츠 60만 명.
소비보르 25만 명, 펠름노 32만 명, 마이다네크 8만 명, 총 300만 명 이상. 이 6곳 모두 폴란드 땅에 있었습니다. 왜 폴란드였는가? 지리적으로 중심,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 나치 이데올로기의 핵심 대상, 고립된 위치, 그리고 이미 점령된 땅,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불행히도 폴란드는 나치의 학살 장소로 최적의 땅이었습니다. 1939년 11월 6일 크라쿠프 야기에우어 대학교 오전 10시 교수들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나치 독일 당국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점령하 대학 운영 방침. 교수 183명이 참석했습니다. 물리학, 역사학, 의학, 법학. 폴란드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었습니다. 독일 장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폴란드 대학은 폐쇄됩니다. 폴란드인에게 고등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교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잠겼습니다. 무장 친위대가 들어왔습니다. 전원 체포한다. 183명 전원이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독일 본토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몇 달 후 그중 12명이 죽었습니다. 나머지는 국제 압력으로 풀려났지만 이미 건강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AB 작전, Außerordentliche Befriedungsaktion, 특별 진정 작전. 진정이라는 단어가 아이러니합니다. 실제로는 학살이었으니까요. 1940년 5월부터 7월까지 단 3개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폴란드의 지식인을 없애라. 교사, 교수, 의사, 변호사, 성직자, 예술가, 정치인,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 나치 총독 한스 프랑크가 말했습니다. 폴란드인에게 필요한 것은 읽고 쓰는 능력이 전부다.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고 500까지 셀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 이상은 필요 없다. 히틀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폴란드 민족의 지도자들을 제거하라. 머리를 자르면 몸은 저절로 죽는다. AB 작전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명단을 만듭니다. 교사, 교수, 성직자, 지식인. 한밤중에 집에 찾아갑니다. 끌고 갑니다. 재판도 없습니다. 변호인도 없습니다. 총살, 집단 총살. 숲에서, 들판에서, 수용소에서 3개월 동안 최소 3,500명이 죽었습니다. 일부 추정으로는 7,000명. 하지만 AB 작전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전 기간 동안 폴란드 지식인을 겨냥한 학살은 계속됐습니다. 교사의 17%가 죽었습니다. 성직자의 20%가 죽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폴란드 엘리트의 상당수가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나치의 계획은 단순히 폴란드를 점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를 독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인을 독일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폴란드인이 폴란드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야 했습니다. 폴란드어를 잊어야 했습니다. 폴란드 역사를 잊어야 했습니다. 폴란드 문화를 잊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먼저 없애야 했습니다. 1940년 10월, 나치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폴란드어 중등교육 금지, 초등학교까지만 허용, 그것도 독일어로. 폴란드어로 가르치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두 폐쇄. 대학은 당연히 폐쇄. 도서관이 불탔습니다. 책을 모았습니다. 폴란드어로 된 책, 폴란드 역사책, 문학책, 시집. 광장에서 불태웠습니다. 크라쿠프 중앙광장. 수천 권의 책이 타올랐습니다. 제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하학교가 시작됐습니다. 비밀 수업, 선생님 집에서, 교회 지하실에서, 다락방에서 학생 5명, 10명씩 모였습니다. 폴란드어로 수업했습니다. 폴란드 역사를 배웠습니다.
폴란드 문학을 읽었습니다. 들키면 죽습니다. 선생님도 학생도 그 집 주인도.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5년 동안 약 100만 명의 폴란드 학생들이 지하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수많은 비밀 중학교, 수많은 비밀 고등학교, 심지어 비밀 대학도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대학교는 공식적으로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교수들은 계속 가르쳤습니다. 비밀리에 학위도 주었습니다. 불법 학위.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졸업장이었습니다. 1944년 한 폴란드 여학생의 일기가 발견됐습니다. 오늘 집에서 수학 수업을 받았습니다. 창문을 가리고 목소리를 낮추고 밖에서 독일군 순찰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선생님이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 정리를 배우는 게 살아남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한 폴란드는 죽지 않는다고. 나치는 육체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정신까지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자르면 몸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머리는 지하로 숨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계속 가르쳤습니다. 계속 배웠습니다. AB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폴란드 지식인 수천 명을 죽였지만 폴란드의 정신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1940년 6월 14일 첫 번째 기차가 아우슈비츠에 도착했습니다. 승객은 728명.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정치범들이었습니다. 저항운동가, 지식인, 교사, 성직자, 나치가 제거하고 싶은 사람들. 이들이 아우슈비츠의 첫 번째 수용자였습니다. 수용소 입구에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Arbeit macht frei. 일은 자유를 가져온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용소였습니다. 폴란드군 막사를 개조한 곳. 하지만 나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더 큰 것을, 훨씬 더 큰 것을. 1941년 10월 3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수용소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비르케나우, 아우슈비츠 2호. 여기가 진짜 죽음의 공장이 될 곳이었습니다. 300개의 막사, 4개의 가스실, 4개의 화장장, 하루에 수천 명을 죽이고 태울 수 있는 시설. 1942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유럽에서, 폴란드에서, 헝가리에서, 프랑스에서, 네덜란드에서, 그리스에서. 기차가 멈춥니다.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며칠간 화물칸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환기구도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플랫폼에 내립니다. 친위대가 소리칩니다. 빨리, 짐은 여기 두고. 남자는 왼쪽, 여자와 아이는 오른쪽. 가족이 헤어집니다.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 그리고 선별이 시작됩니다. 친위대 의사가 서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봅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라는 사람들. 젊고 건강하고 일할 수 있어 보이는 사람들. 이들은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머리를 깎이고 번호를 팔에 문신으로 새기고 죄수복을 입습니다. 일을 합니다. 하루 11시간, 14시간. 빵 한 조각과 묽은 수프. 몇 달 혹은 몇 년을 버틸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는 사람들. 노인, 어린이, 아픈 사람, 임산부.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다른 길이 기다립니다. 친위대가 말합니다. 샤워하러 갑니다. 짐은 나중에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기 짐에 이름을 써두세요. 사람들은 믿습니다. 정말 샤워를 하러 가는 줄 압니다. 긴 여행 끝에 몸을 씻을 수 있다니. 옷을 벗으라고 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모두 같이.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하지만 따릅니다. 총을 든 병사들 앞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하로 내려갑니다. 긴 복도, 커다란 방, 천장에 샤워기 같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빨리.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방 안에 2,000명까지 들어갑니다. 빽빽하게.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 노인들은 벽에 기대. 무거운 문이 닫힙니다. 밖에서 자물쇠가 잠깁니다. 암흑. 그리고 위에서 칭의대가 캔을 엽니다. 시클론 B. 푸른 알갱이들을 구멍으로 떨어뜨립니다. 방 안으로. 알갱이가 공기와 만나면 가스가 됩니다. 청산가스.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이건 샤워가 아니라고. 비명. 문을 두드리는 소리.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폐가 타는 것 같습니다. 15분, 20분. 모두 죽습니다. 문을 엽니다. 시체가 쌓여 있습니다. 천장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흔적. 산소를 찾으려고 특수 부대가 들어갑니다. 존더 코만도. 죄수들로 구성된 부대. 이들의 일은 시체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금리를 뽑습니다. 반지를 빼냅니다.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모두 독일로 보냅니다. 금은 녹여서 금괴로, 머리카락은 천으로 만들어서 잠수함 승무원 재킷에, 반지는 팔아서 전쟁 자금으로. 시체를 엘리베이터에 싣습니다. 위층 화장장으로 올립니다. 오븐에 넣습니다. 하나에 3구씩. 한 번에 여러 오븐 가동. 24시간. 굴뚝에서 연기가 납니다. 낮에도 밤에도. 쟤는 근처 강에 뿌립니다. 어떤 날은 연못에, 어떤 날은 그냥 들판에. 1944년 여름, 헝가리 유대인 43만 명이 도착했습니다. 2달 동안 기차가 끊임없이 왔습니다. 가스실이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하루 6,000명을 죽여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시체를 야외에서 태웠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쌓아 올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냄새가 수킬로미터 밖까지 퍼졌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여기서만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중 100만 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정치범 7만 명, 집시 2만 1천 명, 소련 포로 1만 5천 명, 여호와의 증인, 동성애자, 장애인, 나치가 쓸모없다고 판단한 사람들, 프리모 레비, 이탈리아 화학자이자 유대인, 아우슈비츠 생존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우리는 사람이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번호가 되었다. 한 달 후 우리는 그림자가 되었다. 인간성을 빼앗는 것, 그것이 아우슈비츠였다. 1945년 1월 27일 소련군이 아우슈비츠에 도달했습니다. 나치는 며칠 전 도망쳤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서류를 태우고 가스실을 폭파하고. 하지만 다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소련군이 발견한 것. 살아남은 죄수 7,000명, 뼈만 남은 시체들, 370만 벌의 옷, 7톤의 머리카락, 수천 개의 의족과 의수, 안경 수만 개, 신발 산더미, 작은 신발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신발. 아우슈비츠. 이 이름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악.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공장.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폴란드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1940년 10월 16일 바르샤바의 유대인들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1월 15일까지 지정된 구역으로 이주하라. 바르샤바 북부의 작은 지역. 면적 3.4 제곱킬로미터. 서울 여의도보다 조금 큰 정도. 여기에 40만 명을 집어넣었습니다. 담장을 쌓았습니다. 높이 3m. 꼭대기에는 유리 조각을 박았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게토. 유대인 격리 구역. 11월 16일 문이 잠겼습니다. 바르샤바 게토가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40만 명이 갇혔습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11만 명.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 한 방에 평균 7명. 어떤 방에는 13명까지 살았습니다. 거리에도 사람이 넘쳤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나치는 게토 안의 유대인들에게 배급을 줬습니다. 하루에 빵 200g, 작은 빵 한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독일인은 하루 2600칼로리를 받았습니다. 폴란드인은 700칼로리, 유대인은 180칼로리. 180칼로리. 사과 하나 정도. 그것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시체가 쌓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 앞에 시체가 있었습니다. 밤사이 죽은 사람들.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노인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수레가 돌았습니다. 시체를 싣고 갔습니다. 집단 매장지로. 하루에 수백 구씩. 질병이 퍼졌습니다. 발진, 티푸스, 이질, 결핵. 너무 많은 사람이 좁은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물도 부족했습니다. 위생도 없었습니다. 병이 안 퍼질 수가 없었습니다. 1942년 한 해, 게토에서 4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총도 가스도 없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밀수가 시작됐습니다. 게토 담장 너머로 음식을 들여왔습니다. 구멍을 뚫고 하수구를 토하고 뇌물을 주고 아이들이 담장 틈으로 기어나갔습니다. 작은 아이들, 7살, 8살. 아리안 지역으로 나가 빵을 구걸하고 옷을 팔고 돌아올 때 빵을 품에 안고 들키면 죽습니다. 독일 경비가 총으로 쏩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가족이 굶어 죽고 있었으니까. 게토 안에서도 삶은 계속됐습니다. 비밀 학교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에게 히브리어를, 역사를,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들키면 교사도 학생도 죽습니다. 그래도 가르쳤습니다. 극장도 있었습니다. 게토 안에 극장이 있었습니다. 연극을 했습니다.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울고 박수쳤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인간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1942년 7월 22일. 새로운 명령. 재정착. 나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으로 일하러 갑니다. 더 나은 곳으로 갑니다. 내일 6,000명씩 집결 장소로 나오라고.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안 나오면 총살. 가족 전체의 총살. 기차역으로 끌려갔습니다. 화물칸에 실렸습니다. 한 칸에 100명씩.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목적지는 트레블링카였습니다. 저인내할 수용소. 도착하면 2시간 안에 죽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단 2달 30만 명이 트래블링카로 보내졌습니다. 게토 인구의 4분의 3.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북적이던 곳, 이제는 유령 도시. 남은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재정착은 거짓말이라는 것.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1943년 4월 19일 유대인 전투 조직이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순순히 죽지 않겠다고. 싸우겠다고. 무기가 있었습니다. 권총 몇 자루, 수류탄 몇 개, 화염병. 그게 전부였습니다. 독일군은 탱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포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천 명의 병력. 게토 봉기가 시작됐습니다. 젊은이들이 건물 옥상에서 총을 쏘았습니다.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독일군 탱크 한 대가 불탔습니다. 병사 몇 명이 죽었습니다. 독일군은 충격받았습니다. 유대인이 저항하다니. 히틀러는 분노했습니다. 게토를 완전히 파괴하라. 독일군이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하나씩, 둘씩. 게토 전체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지하 벙커로 숨었습니다. 독일군은 하수구에 독가스를 풀었습니다. 연기를 피워 넣었습니다. 사람들을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나오는 사람들을 쏘았습니다. 28일
게토는 28일간 버텼습니다. 맨손으로, 권총 몇 자루로. 1939년 폴란드 정부군이 4주 버텼습니다. 탱크와 항공기를 가지고도 게토의 유대인들은 28일을 버텼습니다. 화염병과 용기로. 5월 16일 게토가 함락됐습니다. 독일군 지휘관 슈트로프가 보고했습니다. 바르샤바 게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존자 몇백 명을 붙잡았습니다. 트레블링카로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게토 잔해 속에서 죽었습니다. 독일군은 게토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건물마다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폭파했습니다. 바르샤바 게토, 한때 40만 명이 살던 곳, 이제는 돌무더기만 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바르샤바 게토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300명, 40만 명 중 300명, 99.9%가 죽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트레블링카 가스실에서, 게토 봉기 진압 과정에서.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습니다. 담장 안에 갇혀서도, 죽음이 확실해도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 폴란드에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폴란드 전체 인구의 17%, 유대인 300만 명, 폴란드인 300만 명. 1795년 폴란드는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123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정체성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8년 폴란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39년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만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민족이 사라졌습니다. 지식인을 총살했습니다. 아이들을 가스실로 보냈습니다. 폴란드어를 금지했습니다.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책을 태웠습니다. 폴란드를 지도에서만 지운 게 아니라 역사에서, 기억에서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습니다. 아우슈비츠, 트레블링카, 소비보르, 베우제츠, 헬름노, 마이다네크. 절멸 수용소 6개, 모두 폴란드 땅에 있었습니다. 왜 폴란드였을까요? 유럽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치가 동방생활권이라 부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점령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2번 죽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로서, 두 번째는 민족으로서. 하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지하학교의 선생님들, 게토에서 끝까지 싸운 젊은이들, 수용소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 이들이 폴란드의 영혼을 지켰습니다. 1945년 1월 소련군이 아우슈비츠를 해방했습니다.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폴란드는 해방됐습니다. 아니, 해방됐을까요? 소련군이 폴란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점령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44년 전쟁이 끝나기 직전 폴란드인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바르샤바 봉기. 나치를 몰아내고 스스로 수도를 해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군이 강 건너편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63일 동안. 코앞에서. 왜였을까요? 그 이야기는 3부에서 계속됩니다.